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단 4곳뿐.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초당 150회 회전, 1700도의 불길, 실패 확률 99%였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이 기술은 스텔스 전투기의 심장, 하늘을 지배하는 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오늘 그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이 막으려 했지만 대한민국이 끝내 해낸 이야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홀든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항공기술 감시관이죠. 프렛 앤 위트니에서 15년 넘게 전투기 엔진을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엔진이 뭔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 엔진을 만들겠다고 나선 프로젝트를 감시하는 것. 그리고 만약 그들이 위험한 수준의 기술에 접근하면 즉시 본국의 보고에 차단 명령을 내리게 하는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임무를 우습게 봤어요. 한국이요? 전투기 엔진이요? 그건 농담 같았습니다. 물론 한국은 반도체나 조선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죠.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전투기 엔진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설계도를 따라 조립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도의 열을 견디는 소재 기술, 극한의 회전을 제어하는 정밀 기계 기술,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이 필요한 분야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정도만 독자 개발이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중국조차 아직 완전한 독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였어요. 그런데 한국이요? 매뉴얼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투기 엔진을 만들겠다고요? 웃긴 일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감시일 거라고. 몇 가지 서류 확인하고 시험장 한번 둘러보고 보고서 작성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방산청 소속 연락관이었는데 그의 표정이 이상하게 경직되어 있었어요. 너무 정중했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웠죠.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차 안에서도 그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게 단순히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국방부 감시관이 왔으니 당연히 긴장하겠죠. 차는 서울 시내를 지나 방산청 본부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겠어요? 건물이 화려하다고 기술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냉소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회의실로 안내되었을 때 이미 6명의 한국 연구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전후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한국 측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리는 내용은 예상 범위 안이었어요. 출력 목표, 연료 효율, 무게 제한 같은 기본적인 스펙들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하품을 참았습니다. 이건 그냥 교과서 내용이에요. 아무 대학원생이라도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중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국 측 연구원 중 한 명이 열제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뭔가 새로운 냉각 방식을 언급했어요. 기존의 공냉식도 아니고 액체 냉각도 아닌 뭔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통역사가 그 용어를 번역하는데 잠시 머뭇거렸어요. 저도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통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을 요청했어요. 한국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가 설명하는 방식이 제가 알고 있는 연력학 원리와는 약간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려면
엄청난 소재 기술과 정밀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한국이 가지고 있을 리 없었어요. 저는 그냥 메모만 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론일 뿐이니까요. 실제로 작동하는 엔진을 보기 전까지는 다 말장난에 불과하죠. 회의는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국 측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와 내일 사천 시험장 방문을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그게 제 임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조립된 부품 덩어리나 보여주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천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사천까지는 꽤 먼 거리였어요. 저는 계속 노트북으로 어제 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열제어 시스템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천 기지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기지 입구에서 다시 한번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철저했어요. 휴대폰도 반납해야 했죠. 저는 그제야 이곳이 정말 비공개 구역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경납고로 향했어요.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은 차가웠어요. 냉각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던 거죠.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기계음이 울렸어요. 어딘가에서 계속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 중앙에 그것이 있었어요.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조잡한 시제품이 아니었어요. 겉모습만 봐도 정교했습니다. 표면 처리가 매끄러웠고 각 부품의 연결부가 정밀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히 조립한 게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다시 한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 측 기술자 한 명이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엔진의 각 부분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통역이 그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계속 엔진을 살폈어요. 터빈 블레이드, 연소실, 압축기 모두 예상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블레이드의 각도 하나하나가 정밀했어요. 연소실 내벽의 코팅도 균일했습니다. 이건 그냥 만든 게 아니었어요.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친 흔적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책임자가 점화 테스트 시작을 알렸어요. 경납고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어요. 거대한 방음벽 뒤로 들어갔죠. 통제실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어차피 폭죽처럼 터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점화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끝나겠죠.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순간 엔진에서 불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진동음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불안정한 소음이 아니었어요. 안정적이었습니다. 너무 안정적이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엔진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진동음이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떨림은 없었습니다. 제어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통제실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에 수치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온도, 회전수, 추력, 진동 계수 모든 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추력 수치가 제가 알고 있는 이론값보다 높았습니다. 회전 안정성도 예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센서 오류일 거예요. 아니면 측정 방식이 잘못된 거겠죠. 저는 통역사를 통해 센서 점검 여부를 물었습니다. 한국 측 기술자가 3중 체크 완료했다고 답했어요. 모두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회전음이 일정했습니다. 진동 그래프가 거의 직선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초기 시제품이 이렇게 안정적일 수는 없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인지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경납고 안의 차가운 공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엔진음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종료 수순이었어요.
불빛이 서서히 꺼졌습니다. 경납고 안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것이 계속 재생됐어요. 그 안정적인 회전, 그 높은 수치, 그 정밀한 제어 모든 게 제 예상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남아있는 수치를 계속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러일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본 건 에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실제였습니다. 작동하는 엔진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엔진이었죠. 저는 경납고를 나서면서 주머니 속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한국이 이런 엔진을 만들 수 있을 리 없었어요. 분명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했어요. 창밖으로 사천 시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바람 소리,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오늘 받은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추력 수치, 회전 안정성, 열분포 그래프 모든 걸 다시 확인했어요. 뭔가 잘못됐을 겁니다. 센서 오류거나 측정 방식의 문제거나 아니면 데이터 조작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야 말이 되니까요. 한국이 단 한 번의 시도로 이런 결과를 낼 리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어디서 오류가 난 거지?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치는 일관적이었어요. 그래프는 매끄러웠고 변동폭도 정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아직도 일하고 있는 거였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이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만 커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창가에 서서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방산청 본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기술 세부 검토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한국 측이 어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이번엔 제대로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찾아내야 했습니다. 회의실엔 어제와 같은 연구진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에 어제보다 더 많은 확신이 보였어요. 마치 뭔가를 증명해낸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 시선들을 느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박진우라는 이름의 수석 연구원이 나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복잡한 도표를 띄웠어요. 열압균형 제어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엔진은 열을 단순히 배출하거나 냉각하는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열을 제어 가능한 압력으로 전환해 연소 효율을 높인다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은 거의 불가능한 방식이었어요. 미국도 10년 전에 시도했다가 포기한 개념이었습니다. 박진우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재의 미세 구조를 조정해 열전도율을 구간별로 다르게 설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정 지점에서만 열이 집중되고 그 압력을 터빈 회전에 활용한다는 거였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런 소재 기술이 한국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실험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열분포 그래프, 압력 변화 곡선, 효율 수치 모든 게 그의 설명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이건 조작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교했어요. 조작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소재는 어디서 확보했느냐고.
박진우는 잠시 동료들을 보더니 대답했어요. 자체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국내 연구소와 협력해 3년간 개발한 결과라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도 15년 걸린 기술을 3년 만에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통역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전달했어요. 우리는 배운 대로 하지 않습니다. 남이 안 한 대로 합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도전도 자랑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뭔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설계 과정, 실패 사례, 보완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저는 들으면서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운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결과였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본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워싱턴의 상관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그는 제 말을 듣더니 웃었습니다. 한국이 연합균형 제어를 구현했다고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분명 데이터 조작이거나 측정 오류일 거라고 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천기지 방향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본 건 분명 실제였는데 본국에선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는 뭘 믿어야 하는 걸까요? 오후에 다시 사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측이 2번째 점화 테스트를 준비한다고 통보했어요. 이번엔 더 높은 출력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본국의 지시사항을 확인했어요. 만약 한국이 위험 수준의 기술 진전을 보이면 즉각 테스트 중단을 권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메일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보고를 지연시키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엔진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장비들이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추가 센서, 냉각 장치,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경납고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한 기술자가 센서를 손으로 직접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정교했어요. 매뉴얼을 보지 않고도 정확히 위치를 찾아 조정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른 기술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장비와 대화하듯 움직였어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긴장은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 해보는 일에 임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반복해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인간들의 눈빛이 아니다. 안전구역으로 이동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제와 같은 방음벽 뒤로 들어갔어요. 통제실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각종 수치들이 대기 상태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이번엔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실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제 판단이 맞으니까요. 그래야 제가 지난 15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엔진에서 불빛이 터져 나왔어요. 어제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진동음도 더 컸어요. 경납고 전체가 울렸습니다. 바닥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엔진은 안정적이었어요. 강한 출력에도 불구하고 제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온도, 회전수, 출력 모든 게 목표치를 향해 상승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진동 그래프가 안정선을 유지했습니다. 2분이 지났을 때 저는 제가 손잡이를 너무 세게 쥐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추력 수치가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했어요. 3분, 4분, 5분 엔진은
계속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어요. 어디선가 오류가 나길 기다렸습니다. 경고음이 울리길, 수치가 급락하길, 뭐라도 잘못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종료 신호가 떨어졌어요. 엔진이 서서히 멈췄습니다. 불빛이 꺼졌어요. 진동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경납고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악수를 나누고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남아있는 최종 수치를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완벽함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엔진을 봤습니다. 여전히 잔열이 남아 있었어요. 희미한 열기가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본국에 보낼 내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위험 수준이라고 쓸까요? 아니면 여전히 미흡하다고 쓸까요? 저는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천 시내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어딘가에서 그들은 또 다음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의 실패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본국으로부터 긴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기술안보국에서 직접 보낸 거였어요.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엔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이전 차단 절차를 즉시 시작하라는 것. 그리고 모든 테스트를 중단시키고 가능한 모든 기술 자료를 회수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호텔방 책상에 앉아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당연한 절차였어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회신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1시간 후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오후에 세 번째 실험을 진행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이번엔 실제 비행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한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어요. 먼 곳에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사천으로 가는 길은 어제와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저는 운전기사 뒤에 앉아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감시관인가, 관찰자인가, 혹은 패배를 인정한 사람인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천기지에 도착했을 때 활주로 너머로 안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금속 냄새가 더 짙게 느껴졌어요.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곳으로 안내받았어요. 연구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방 안은 각종 설계도와 모니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벽면 전체에 엔진 구조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두꺼운 계산 노트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박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설계도를 가리켰어요.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요. 저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설계도를 봤어요. 처음엔 익숙한 구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기존의 압축 순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열과 압력을 단계별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순환 구조 안에서 동시에 제어하는 방식이었어요. 박진우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가변 열압 커플링 구조라고 했어요. 엔진 내부의 열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압력 분배 경로가 변경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높이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엔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확인하다 보니 맞아떨어졌어요. 수치가 정확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했어요. 아니, 가능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효율적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계도를 다시 봤습니다. 이건 미국식 접근이 아니었어요. 유럽식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어요. 누군가 기존의 모든 방식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제 시선이 박진우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젊은 엔지니어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청년의 손가락이 설계도 위를 움직였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벽한 집중 속에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그건 제가 젊었을 때 잃어버린 눈빛이었어요.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순수한 열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저는 언제 그걸 잃어버렸을까요? 아마도 매뉴얼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을 겁니다. 오후가 되어 다시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은 경납고가 아니라 실제 활주로 옆 테스트 구역이었어요. 엔진이 더 큰 시험대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각종 센서와 측정 장비들이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가 여러 대 켜져 있었어요. 각각 다른 수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제 노트북이 진동했어요. 본국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전송 활성화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어요. 미국의 감시 위성이 이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인원이 안전거리로 물러났어요. 저는 방음 유리 너머로 엔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활주로 위로 먼지가 날렸습니다. 점화가 시작됐습니다. 불꽃이 터져 나왔어요. 이번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진동이 통제실까지 전해졌어요.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어요. 모니터의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엔진음이 커졌어요. 낮은 울림에서 점점 높은 주파수로 변했습니다. 열기가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졌어요. 공기가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치는 계속 상승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동 그래프가 요동쳤습니다. 불안정 신호였어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통제실 안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박진우가 헤드셋을 벗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멈춰.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무시한 거였어요. 그는 보호장비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엔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유리에 손을 댔어요. 그가 엔진 옆 밸브 시스템 앞에 섰습니다. 열기가 그를 둘러쌌어요.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밸브를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수동으로 압력을 재분배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진동 수치가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가 계속 밸브를 조정했어요. 그의 움직임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엔진과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진동 그래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경고음이 멈췄어요. 엔진은 다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그의 얼굴엔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테스트는 계속됐습니다. 엔진은 10분 넘게 최대 출력을 유지했어요.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진동도, 온도도, 압력도 정상 범위를 유지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말을 잃은 채로요. 테스트가 종료됐을 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환호했어요. 서로 껴안고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국에서 온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데이터 전송 요청, 상황 보고, 독촉, 긴급 회신 요구 여러 개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그리고 삭제했습니다. 모두 지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엔진에서 여전히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불빛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다. 신념이다. 제가 지난 15년간 잃어버린 것,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 포기한 것, 그게 바로 저기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통제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엔진을 봤습니다. 잔열이 공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흔들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확신이었을까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평생 믿어왔던 우월감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리처드 홀든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뭔가 끝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들의 성공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경납고를 걸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였어요. 경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엔진이 보였어요.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감이 있었어요.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표면을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수백 번의 테스트, 수천 시간의 노동,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실패와 재도전의 흔적들. 저는 손끝으로 그 표면을 따라갔습니다. 미세한 흠집들이 만져졌어요. 용접 자국, 연마 흔적, 수정된 부분들. 이 모든 게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이 차가운 쇳덩이 속에서 인간의 온기를 봤다. 그날 오후 본국에서 복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더 이상 한국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가지 않을 거였습니다. 아직은 안 됐어요. 이 엔진의 마지막 불꽃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 불빛이 보였습니다. 연구동에서 새어나오는 빛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여전히 작업 중이었어요. 밤을 샌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확고했어요. 그는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손들, 서로 눈빛으로 확인하는 모습, 아무 말 없이도 이해하는 그 관계. 이건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함께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또 본국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확보하고 즉시 철수하라는 지시였어요. 이번엔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보고서를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실패하길 바라지 않게 됐다.
오전 8시 마지막 점화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이 최종 테스트였어요. 실전 배치 판단을 위한 결정적 실험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극한으로 설정한 상태였어요. 최대 출력, 최장 지속 시간, 최악의 환경 변수. 하나라도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는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깃발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좋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엔진이 시험대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주변으로 측정 장비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유리창 앞에 섰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긴장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이건 제 엔진도 아니고 제 나라의 기술도 아닌데 말이에요.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점화가 시작됐어요. 불꽃이 터져 나왔습니다. 붉은 화염이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진동이 건물 전체를 흔들었어요. 창문이 떨렸습니다. 바닥이 울렸어요. 저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엔진음이 커졌습니다. 낮은 울림이 점점 높아졌어요.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 열이 팽창하는 소리 모든 게 섞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들었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회전수 모두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목표치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설계 한계를 넘어섰어요. 순간 진동 경고가 떴습니다. 불안정 신호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헤드셋을 통해 뭔가 지시했어요. 기술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10초쯤 지났을까요? 진동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고가 사라졌어요. 수치가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엔진은 계속 돌아갔어요. 안정적으로, 강력하게, 멈추지 않고.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3분, 4분, 5분. 엔진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어요. 진동도, 온도도, 출력도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배워온 모든 지식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의 종말이야. 10분이 지났을 때 테스트 종료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엔진이 천천히 멈췄어요. 화염이 잦아들었습니다. 진동음이 사라졌어요. 활주로 위로 열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공기가 일그러졌어요. 통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웃음과 눈물이 섞였습니다. 박진우는 그냥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엔진에서 여전히 빛이 나고 있었어요. 잔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의미였어요. 저건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믿었던 게 뭐였는지 생각했습니다. 우월한 기술? 절대적인 격차? 막을 수 없는 장벽? 아니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는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따라잡힐까봐, 우리가 더 이상 최고가 아니게 될까봐 두려워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기술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냥 해냈어요. 매뉴얼도 없이, 설레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믿음만으로. 박진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었어요. 오랜 작업으로 굳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통역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전달했어요. 기술은 전해질 수 있어도 정신은 복사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인정이었습니다. 존경이었어요. 그리고 제 오만의 항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본국에 보낼 최종 평가서였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 한국의 기술이 위협적이라고 쓸까요?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쓸까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어요. 진실을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더 이상 모방이 아니라고. 그들은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막을 수 없다고.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금지된 건 기술이 아니었다는 걸. 금지된 건 우리의 오만이었다는 걸.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천 시내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하나둘씩 빛이 늘어났습니다.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을 겁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막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진짜 위대한 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걸. 복사할 수 없는 건 설계도가 아니라 의지라는 걸. 그리고 가장 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저는 이제 감시관이 아니라 증인이었습니다.